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계속해온 나는 한 달에 한 번 판자촌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곤 했다. 오늘은 그중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그날은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날이었다. 무시무시한 더위로 모든 사람들이 지쳤고 결국 원래 일정에서 절반 정도만 진행된 상태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 찾아뵙지 못한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죄송한 마음에 찾아뵙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전해드리고자 했고 그렇게 두 번째 집에 전화를 걸게 되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말로 시작된 전화통화는 이어지고 이어져 1시간 넘게 지속되었다. 그 할머님은 딸이 3명 있었는데 모두 결혼하고는 전화가 안 된다 하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외롭다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그렇게 끝을 모르고 이어지던 전화는 다음에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 후에야 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몇 주 후 봉사활동팀 2명과 함께 할머니 댁에 찾아뵙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꽤나 깊은 곳에 있었고 생각보다 집도 괜찮고 할머니도 정정하셨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고 난 선뜻 번호를 드렸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다음 날부터 내 전화기는 언제나 통화 중이었고 통화 시간은 점점 길어졌으며 통화 횟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났다.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전화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고 남자친구와의 불화도 생겼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겪으니 안 되겠다 싶어 통화 도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도 전화를 계속 받고 싶지만 학생이라 할 일도 있고 계속 전화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할머니는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다. 나쁜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한 달 후 다시 그곳에 봉사활동 갈 일이 생겼다. 잘 됐다 싶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예요. 잘 지내시죠? 이 근처에 왔는데 할머니 잠깐 뵙고 갈까 해서요. 근데 이상했다.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통화 음질이 이상한 건지 잘 들리지 않아서 몇몇 단어들로만 대화를 이어나갔다. 할머니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통화는 계속되었고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고 깜짝 놀랐지만 나는 일단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목에 전화기 줄이 감긴 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추정되는 날은 나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직후였고 할머니를 발견한 그날까지 약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너무나도 더웠던 그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정도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몇 달간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먹지도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아직도 그 할머니의 얼굴과 눈빛이 지나칠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난다. 아니, 무엇보다도 할머니에게서 오는 전화가 멈추지 않는다. 대략 20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어렸을 때 매년 여름이 되면 가족과 함께 지리산 쪽의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워낙 물에서 노는 걸 좋아했던지라 그날도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물로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물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물이 헤엄치기엔 굉장히 무겁다고 해야 하나?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도 이상한 느낌을 느끼셨는지 그냥 나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놀지도 못하고 일단 물에서 나와 여동생과 어머니가 계신 텐트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물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말씀드렸더니 옆에 있던 여동생이 쭈뼛쭈뼛 뭔가 할 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와 아버지가 바로 물에 들어가고 자기는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학생, 저기 계곡 가는 거야? 라고 말을 걸더랍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주머니가 수상했지만 여동생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씩 웃으시며 우리 가족이 어제 저기서 놀다 죽었으니까 조심해. 라고 하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앞에 가는 어머니를 부르고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른 짐을 챙겨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저도 무서웠던 터라 군말 없이 차에 올라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어제 갔던 계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놀다가 집으로 간 그날 밤 기습폭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 야영하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화성하면 떠오르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화성시에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죠.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제가 다니던 동네 수영센터에 있었고 뭐가 그리도 슬픈지 수영장에 앉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는데 갑자기 수영장 물이 새빨간 핏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영장에 가득 찬 핏물이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서 밖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수영장 한가운데서 어떤 언니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허우적대더라고요. 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사라져 있었고 수영장에는 여전히 핏물만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저보고 나가 있으라 했고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같은 수영센터에 다니던 대학생 언니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4년에 있었던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입니다. 같은 수영센터에 다녀서 가끔 마주쳤던 언니인데 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꿈이 자꾸 생각나 더 이상 수영센터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꿈입니다.